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옛날 드라마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쇼츠를 보게 되었는데요. 잊고 있었던 상처가 훅 하고 건드려지네요. 요즘에야 누가 아들과 딸을 차별하냐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엄마한테는 10아들보다는 잘 키운 딸 한 명이 훨씬 낫다고도 하고요. 하지만 30대 초반인 저는 저 옛날 드라마 여주인공의 상황이 전혀 낯설지가 않더군요.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엄마들은 딸이랑 아들을 그렇게 차별을 할까요? 물론 제 친구들 중에는 오히려 오빠나 남동생들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자란 친구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친정 엄마는 저보다 2살 많은 오빠와 저를 심하게 차별하며 키우셨어요. 말을 배우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서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건 오빠 거야. 오빠가 항상 먼저야. 오빠 말 잘 들어야지. 먹는 것부터 입는 것 그리고 공부까지 엄마에게는 자식이 오빠만 있나 싶을 정도로 오빠만 챙기는 엄마였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릴 때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에 갈 생각에 엄청 신나서 들떠 있었죠. 당연히 저도 오빠처럼 새 가방과 새 신발, 그리고 새 옷을 받을 생각으로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입학식 전에 선물을 받은 것은 제가 아니라 오빠였어요. 저는 오빠가 쓰던 가방과 신발 주머니를 물려받고 오빠는 새 가방과 새 신발에 새 외투 등 모두 새 것으로 사주었던 거죠. 너무 서럽고 화가 나고 엄마가 미워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아빠, 솔직하게 말해줘. 엄마 내 친엄마 맞아? 혹시 나 밖에서 좋아왔어? 아이고, 우리 연아가 너무 속상했구나. 자, 이거 봐. 아빠가 엄마 몰래 연아 입학식 때 입으라고 새 외투 사왔지.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아빠가 밤새 제 신발을 빨아서 새 신발처럼 말려 놓으셨더라고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아빠가 이렇게 다독거려 주셔서 그나마 엇나가지 않고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의 오빠 바라기는 더 커졌죠. 엄마, 나 수학학원 좀 보내주면 안 돼? 연아야, 넌 아직도 현실 파악이 그렇게 안 되니? 우리 형편에 무슨 학원이야. 공부 잘하는 애들 봐라. 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면 성적 잘 나온다잖니. 오빠는 지금 전과목 과외 받고 있잖아.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데? 오빠 지금 고3인 거 안 보여? 우리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풀리는 법이야. 내가 무슨 오빠처럼 과외를 해달라고 했어? 그냥 수학학원 몇 달만 보내달라는 거잖아. 오빠 그렇게 해봤자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하나도 안 오르잖아. 그게 바로 밑빠진 독의 무인복귀라고. 얘가 또 재수없게 그런 소리 한다. 너 당장 그 말 취소 못해? 오빠에게 쏟아붓는 돈이며 정성의 10분의 1만 나한테 해줬어도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원망을 결혼 전까지는 내내 달고 살았어요. 자라면서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던 엄마의 사랑. 그 애정 결핍으로 매사에 도끼를 품어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그 도끼가 저를 미친 듯이 공부를 하게 만들었고 대학교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그 지원을 받고도 삼수를 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죠. 세상에나, 우리 연아 정말 대단하다. 학원 한 번 가지도 않고 인서울에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입학을 하다니. 언니는 정말 좋겠다. 난 이런 딸 있으면 업어주겠어. 아니 연아, 넌 또 그새 쪼르륵 이모한테 자랑을 했니? 오빠는 지금 엄마 품 떠나서 지방에 혼자 내려가야 하는데 얘는 저렇게 지 생각만 해. 에휴. 아니 언니, 이번엔 정말 너무한다.
연아한테 잘했다고 칭찬 한 번은 해줘야지. 여기서 도연이 걱정부터 해? 엄마, 그렇게 오빠가 걱정되면 아예 같이 내려가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해. 아유,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연아, 넌 워낙에 알아서 잘하잖아. 엄마, 내가 동생이라고. 내가 더 어리다고. 현수가, 얘가 좀 애어른 같은 게 있지 않니? 그래서 그런가? 연아는 걱정이 안 돼. 언니, 참 내가 옆에서 들어도 섭섭한 말만 골라서 하네. 연아야, 넌 차라리 내 딸 하자. 저는 이번에는 정말 엄마한테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기대도 엄마는 저버렸어요. 그리고 제 입학식에는 관심도 없이 정말로 오빠한테 내려가 버리더군요. 그래도 아빠의 빈자리에 이모가 있어서 또 그렇게 버티며 살아낼 수 있었죠. 엄마가 서운하고 미운 감정이 들면서도 저는 엄마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학 4학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용돈을 벌어서 생활했고요. 휴학 없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큰 출판사에 취직도 했지요. 하지만 그 어느 경우에도 엄마에게 잘한다, 축하한다는 말은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네요. 오히려 제가 잘 풀릴수록 오빠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엄마는 오빠 걱정이 더 커질 뿐이었죠. 그 절정은 제 결혼이었습니다. 우리 연아가 언제 이렇게 커서 벌써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오다니. 내가 다 떨리고 뭉클하다. 하하하. 야, 연아, 너는 뭐든 나보다 빨리 하네. 대학 졸업도 나보다 빨리 해. 시집도 나보다 빨리 해. 이제 결혼까지 나를 앞서가네. 암튼 인정이다, 인정. 에이그, 하나 있는 여동생기가 저렇게 세니 오빠가 길을 못 피는 거지. 뭐 결혼이 그리 급하다고? 오빠가 자리 잡고 결혼할 때까지 그거를 못 기다려? 엄마, 오늘 같은 날에도 그렇게 오빠 걱정을 해야 속이 시원해. 언니, 오늘은 사위 처음 보는 날이니까 연아 엄마 같지 말라고 행동 좀 해라. 괜히 박서방 오해할라. 우리 연아 혹시 주워온 딸 아닌가 하고. 아하하. 다행히도 남편은 제 애정 결핍을 채워주고도 남을 넘치는 사랑과 다정함을 지닌 남자였어요. 출판사 거래처 인쇄소 담당자로 만난 사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인쇄소 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저는 내심 엄마가 결혼을 할 때는 그동안 저에게 못해준 것을 해주리라고 기대를 했지요.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식 가방처럼 그 기대 또한 허망하게 무너졌네요. 지금 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빠가 저렇게 취직을 못하고 있으니 작게 뭐라도 시작하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넌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겠다. 요즘 애들은 결혼식도 부모 도움 안 받고 그 스몰 웨딩인가 뭔가 그렇게 둘이서 한다며. 엄마는 그래도 하나뿐인 딸이 결혼하는데 어떻게 이래? 그러게 누가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래? 오빠부터 순서대로 하면 좋았잖아. 결혼식장에서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빠의 빈자리도 너무 그리웠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엄마의 짜릿짠 사랑이 너무 서운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은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모와 엄마에게 패백을 드리는데 이모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원래 패백을 하면 양가 어르신들이 절값이라고 해서 덕당과 함께 용돈을 주신다고 하네요. 시댁에서는 보기에도 꽤 두툼해 보이는 봉투를 주셨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주는 절값 봉투는 너무 얇아 보였어요. 이모는 패백이 끝나자마자 따로 저를 불러서 제 손에 봉투를 쥐어주고 가셨어요. 이미 결혼 축하 선물로 세탁기를 선물해 주셨는데도 말이에요. 내가 엄마 대신 좀 더 넣었다. 내가 정말 닥서반이란 너 보기에도 민망해. 이제부턴 엄마 걱정 그만하고 네 인생만 생각하고 살아.
나 너무 속상하고 당신 보기에 창피해. 우리 엄마는 정말 나한테 왜 이럴까? 내가 오빠보다 먼저 결혼해서 오빠가 받을 축의금까지 내가 받은 거라고. 그 축의금을 오빠 사업 자금에 보태준다고 나한테 꼴랑 30만 원 준 거래. 아이, 괜찮아. 그런 문제로 더 이상 속상해하지 마. 당신한테는 내가 있잖아. 엄마한테 못 받은 사랑 내가 더 많이 줄 테니까 이제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 하라고. 남편은 제가 차마 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마음 편히 꺼낼 수 있을 정도로 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받아주는 남자였습니다. 아마도 하늘나라에 계신 아빠가 제게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할 정도로 차고 넘치는 사랑을 주었습니다. 회사 생활과 혼 생활에 적응하느라 저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죠. 가끔 엄마가 나를 시집 보내고 쓸쓸해하지는 않을까 해서 연락을 해보면 영락 없이 오빠 걱정만 잔뜩 늘어놓기 일쑤였어요. 역시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네요. 저도 더 이상 친정 엄마와 오빠의 인생에 관여를 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웬일로 엄마한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연아야, 드디어 오빠가 결혼을 할 모양이다. 다음 달 말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으니까 닥서방이랑 꼭 시간 비워두고 제일 좋은 옷으로 입고 나와라. 이번엔 제대로 된 여자기는 한 거야? 지난번에도 사귀는 여자라고 데려왔는데 알고 보니 거의 뭐 꽃뱀 수준이었잖아. 너는 왜 오빠 얘기라면 그렇게 가시가 박힌 말만 하니? 동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말 조심해야 한다. 엄마가 오빠를 그렇게 싸고 도니까 오빠가 아직도 그 나이까지 정신 못 차리고 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도연이가 어디가 어때서? 이제 회사도 착실히 다니고 있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하는 걸 보면 이번에는 차만 아가씨 만났다 싶다. 오빠는 대학교를 겨우 졸업하고는 공무원 시험을 공부한다고 했다가 때려치고 셰프가 대세라며 한식 자격증을 따겠다고 요리 학원을 다니다가 호텔 뷔페에 취직을 했다가 몇 달 못 버티고 나오더군요. 결국 이모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세연이는 그 회사에서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상견례에서 만난 세연이는 첫 인상부터 오빠랑 아주 찰떡궁합이더군요. 집안일이요? 저는 설거지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하하하, 우리 애가 막내딸이라 워낙 오빠들한테나 집안에서 귀여움만 받고 자라서 철이 좀 없어요. 아우, 요즘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둘이 좋다고 하고 잘 살면 그게 복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설거지부터 집안 청소, 심지어 오빠 간식까지 챙기게 한 엄마는 누구 엄마인가요? 저는 속으로 기도 안 차더라고요. 우리 오빠도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금이야 오기야 대접받으며 자랐는데 정말 둘이 천생연분인가 봐요. 저의 결혼식엔 스몰 웨딩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던 엄마가 오빠 결혼식은 아주 제대로 성대하게 해주더군요. 너도 오빠 결혼식인데 뭐라도 선물을 해야 할 거 아니니? 내가? 오빠가 나 결혼할 때 뭐라도 해줬어? 아니, 엄마도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넌 그렇게 가족끼리 계산기 두드리면서 주고받아야 하니? 그땐 오빠가 제 앞다림도 못하고 있을 때였잖아. 그런데 너희는 박서방이 사업도 하고 넌 회사에서 이번에 승진도 했다며. 엄마, 요즘 그이 인쇄소도 힘들어. 아버님이 물러나시고 혼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아니, 사업하는 사위가 있으면 뭐하냐. 이럴 때 떡하니 뭐라도 컵나게 해주면 좀 좋아? 엄마, 내가 동생이라고, 누나가 아니고. 아유, 그만들 해. 언니도 적당히 좀 해. 연아한테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어? 뭐라도 해주고 바라는 거면 섭섭하지도 않지. 이런 말 내 앞에서만 하고 박서방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아유, 그래. 나도 이제 며느리가 생겼으니 딸 같은 며느리랑 잘 지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새언니는 사실 저보다 나이도 어리지만 꼬박꼬박 언니라고 불러주는 것도 제 딴에는 인내심을 엄청 발휘한 건데요. 아무리 철없는 막내딸로 자랐다고 해도 명색이 시집을 온 며느리가 시댁에 얼굴 비치는 게 무슨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큰일처럼 구는 겁니다. 오빠가 결혼하고 처음 맞는 아빠의 제삿날이었어요. 회사로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너 오늘 아빠 재산 거 알고 있지? 퇴근하고 늦지 않게 갈게. 오후에 반차 내고 와서 음식 준비 좀 해라. 갑자기? 새언니랑 어제 장 보고 오늘도 음식 준비하는 거 아니었어? 딸 같은 며느리랑 잘 지내보겠다며. 너는 엄마가 힘들어서 쓰러져야 정신을 차리겠니? 당신이 급할 때만 딸을 찾는 엄마가 얄밉기도 했지만 무슨 파블로프의 개처럼 엄마가 힘든 소리를 하면 또 차마 거절을 하지 못하겠는 겁니다. 급하게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으로 갔더니 새언니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오빠만 혼자 왔더라고요. 오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처음 지내는 아빠 제사야. 무슨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시아버지 첫 제사에 코빼기도 안 보여? 야, 너는 좀 흥분부터 하지 좀 마라. 지은이가 모태신앙이래. 장모님 장인어른도 다 권사님의 장로님이셔. 평생 제사 같은 거 본 적도 없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절대 못 온다고 하는데 어쩌냐? 음식 준비하는 건 100번 양보해서 못한다고 쳐.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한테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잘 설득해서 제사에는 참석하게 해야지. 그렇게 질질 끌려다닐 거냐고. 얘가 왜 엄한 오빠한테 닥달을 해? 그냥 너랑 나랑 이렇게 준비하면 그만인 것을. 요즘 교회 다니는 애들은 시댁 제사에 안 오기도 하고 그런다더라. 괜히 큰 소리 내지 말어. 무슨? 나는 이제 출가 외인이라며. 그런데 이럴 때는 또 와서 제사 준비를 하라고 해? 말은 바로 하자. 네 아버지 제사인데 딸이 준비하는 게 맞지. 생판 본 적도 없는 며느리가 그것도 일도 못하는 애가 오면 뭐 하겠니? 정말 이럴 때만 너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엄마가 놀라울 따름이었네요. 엄마의 그 넓은 이해심이 언제까지 계속되나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교회 다녀서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건 누가 봐도 핑계였거든요. 이모한테 전해 듣기로는 오빠가 결혼한 이후에 엄마가 부쩍 이모한테 전화를 많이 건다고 하더라고요. 연아야, 너라도 좀 자주 찾아가라. 도연이 그 녀석이랑 시은이는 아예 전화도 한 통 없는 모양이더라. 니네 엄마가 내심 섭섭한데 티는 못 내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주말에도 혼자서 밥 먹기 싫다고 나한테 놀러 오라고 해서 귀찮아 죽겠어. 우리라도 장모님께 자주 찾아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그러자. 형님이랑 같이 있다가 혼자 지내셔야 하니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그런데 속 터지는 게 남편이랑 간다고 연락하면 단 한 번도 사위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들은 사위가 온다고 하면 상다리가 휘어져라 준비를 한다고 제 친구들은 그러더만요.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가 손 하나 까딱하기가 귀찮다. 매일 집에서 먹는 밥 지겹다. 밖에 나가서 맛난 거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매번 밖에 나가 외식을 했어요. 그런데 밥은 사위에게 얻어먹고는 밥 먹는 내내 오빠 걱정을 하는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요. 사실 남편의 사업도 계속 힘든 상태였거든요. 도연이가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은이가 무슨 반찬 하나도 할 줄 모른다는데. 지난번에도 잠깐 들렸는데 얼굴이 반쪽이 되었더라. 엄마, 오빠도 이제 다 큰 어른이야. 결혼하고 자기 와이프까지 있는데 무슨 아직도 자나깨나 오빠 걱정이냐고.
배고프면 배달이라도 해서 먹겠지. 사람은 집밥을 먹어야 그게 피로 가고 살로 가는 법이야. 엄마, 우리랑 있으면서 내내 오빠 얘기만 하는 거 알아? 엄마는 나랑 이해 걱정은 안 돼? 너희는 워낙 야물딱지게 알아서 잘 살고 있잖아. 이미 결혼 전부터 엄마의 일방적인 오빠 사랑을 익히 알았던 남편도 조금은 섭섭한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의 인세소가 점점 일거리가 줄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시아버지가 하던 규모로 유지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인쇄 매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업의 방향 전환이 필요했어요. 인쇄 매체 중심이 아닌 패키지 박스 위주로 사업을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급하게 사업 자금을 구하러 다니느라 남편 몰골도 말이 아니었거든요. 엄마, 이 사람도 요즘 사업자금 구하러 다니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런데도 장모님 걱정해서 이렇게 찾아와서 엄마 돼지갈비라도 사드리는 거잖아. 그럼 박서방 안부라도 좀 물어봐야지. 옆에 있는 내가 다 민망하잖아. 에이, 장모님 걱정하시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장모님, 제가 오늘은 돼지갈비밖에 못 사드리지만 다음엔 소갈비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 넓은 남편은 웃으면서 저를 달랬지만 저는 엄마를 만날 때마다 속이 상했죠. 오빠네는 설날 명절에도 당일날 아침에야 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시댁에서 명절을 지내고 친정에 왔을 때는 이미 오빠네는 가고 없더라고요. 혼자 계신 이모가 엄마를 도와주려고 전날부터 와 계셨어요. 네 새언니는 제사 지낼 땐 주방 식탁에 앉아 있다가 제사 끝내고 아침 먹을 때 겨우 숟가락 넣는 신용하더니 떡국을 먹는 듯 마는 듯 하고 친정으로 쌩하고 가버리네. 내가 지금까지 산더미 같은 설거지 하느라고 아주 팔이 빠질 것 같다. 아니, 왜 엄마는 오빠랑 새언니한테 말을 못해? 무슨 오빠랑 올케 언니한테 죄진 거 있어? 왜 이렇게 눈치를 보냐고. 내가 무슨 눈치를 봐?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눈치껏 하겠지 생각한 거지. 근데 지금 결혼하고 나서 1년 넘게 지났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참. 엄마가 말 안 하면 내가 할 테니까 알아서 해. 다음 달에 엄마 생일에도 이런 식으로 굴면 나도 더 이상은 안 참아. 그래, 알았다. 너는 괜히 중간에서 나서서 분란 만들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 정말로 엄마 생일을 봤더니 웬일로 새언니가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명절에는 항상 빈손으로 오던 사람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꽃다발에 케이크까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나마 늦게라도 말귀를 알아들어서 다행이다 싶었죠. 장모님이 항상 형님 걱정하던데 얼굴이랑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사업 시작한다고 하시던데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저도 요즘 인쇄소 정리하고 즉석사진 사업을 해보려는데 쉽지 않네요. 이래서 사람은 미래를 봐야 해. 인쇄야 이제 거의 저무는 시장 아닌가? 그런데 먹는 건 세상에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들은 계속 먹어야 살잖아. 그러게요. 근데 요식업도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예전에 한식, 양식 다 자격증 땄잖아.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땐 고기가 최고야. 그것도 정육점에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고기를 바로 구워서 먹는다? 야, 이건 가게 자리만 잘 잡으면 그냥 사람들 줄 서게 만드는 아이템이라니까. 그래도 음식점 새로 차리려면 자금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투자 자금 구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게 사업가의 노하우 아니겠어? 열심히 해보라고. 어머님, 이 스카프 어머님이 좋아하는 컬러라고 해서 제가 엄청 고민해서 골랐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유, 아주 내 맘에 쏙 든다. 역시 네가 감각이 젊어서 이런 것도 잘 고르네. 새언니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알던 그 사람 맞아요? 아유, 아가씨는 제가 마음에 안 들죠.
이래도 맘에 안 들고 저래도 맘에 안 들고. 아니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아휴, 아니다. 뭐 이제는 철이 들 때도 됐죠. 앞으로도 이렇게 변치 말고 기본적인 며느리 역할 잘 해줬으면 하네요. 아하, 아가씨도 며느리잖아요. 우리 각자 알아서 며느리 노릇 잘하기로 해요. 얘는 이렇게 말을 해도 꼭 밉게 해서 사람 속을 긁어요. 얘야, 신경 쓸 거 없다. 엄마는 딸보다는 아들, 사위보다는 며느리를 더 챙기는 면모를 여전히 보여주셨지만 간만에 온 가족이 모여 별다른 불협화음 없이 화기애애하게 엄마의 생신을 차려드렸네요. 남편은 인쇄소를 정리하고 대학가 근처에 즉석 사진 인화 가게를 오픈했어요. 오픈하기까지 우여곡절도 자금 압박에 힘들어했지만 오픈과 동시에 줄을 서서 대기를 탈 만큼 핫플레이스가 되었네요. 그래서 바로 또 다른 대학가에 2호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남편의 가게 홍보를 도와주었죠. 우리 장모님 뵈러 간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그러게. 우리 가게들 오픈하느라 여유가 전혀 없었잖아. 하긴 우리 엄마 나한테 무심해서 전화도 없었어. 내가 우리 가게 오픈한다고 연락했었는데 말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어머님한테 말한 사업 자금 때문에 불편하셔서 연락 못 하시는 거 아니야? 이 괜한 말을 장모님한테 꺼냈나 싶더라고. 에이, 괜찮아. 우리도 마지막에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말한 거잖아. 이제 사업도 안정이 되었으니 장모님 걱정도 덜어드리고 만난 소고기도 사드리러 가자. 그런데 엄마한테 전화를 하자 이모가 대신 전화를 받는 거였어요. 이모는 엄마와 함께 경기도 여주에 있다면서 그리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여주에는 아빠가 주말 농장처럼 사용하시던 제법 넓은 땅이 있었어요. 아니, 이모님이랑 장모님은 왜 여주까지 가셨지? 글쎄, 이모가 차를 가지고 급하게 내려오라고 하네. 이모는 나를 보자마자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 근데 언니가 하도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잠자고 있었는데 저기 봐라. 네 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 이제 남의 땅이 되고 말았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남의 땅이라니. 네 엄마가 지난주에 이 땅 팔고 오늘 잔금 받기로 해서 내려온 거야. 이거 팔아서 네 오빠 도연이 사업자금 대준다고 하더라고. 아, 사장님이 이 땅 사실 때 제가 중개해드렸는데 조금만 더 이따가 파시면 가격 진짜 잘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급하게 파신다고 해서 아깝네요. 뭐 그럼 조심히 살펴 들어가세요. 엄마는 저와 남편이 이모랑 함께 있는 것을 보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모를 매섭게 째려보더군요. 엄마, 어떻게 은은한 말 없이 이 땅을 팔 수가 있어? 여기 아빠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던 땅인데 그걸 오빠 사업자금 해주겠다고 헐값에 넘겨? 너는 정말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새 속 연아한테 고자질을 하니? 엄마, 나한테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이 시끄러워. 이미 계약잔금까지 다 끝났어. 잘됐다. 너희 차 타고 집에 가면 되겠네. 닥서방, 빨리 차에 시동이나 걸게나. 이가 무슨 엄마 운전기사야? 시동이나 걸라니. 우리가 작년에 정말 어렵게 부탁했던 거 기억 안 나?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매물책에 돈 없다고 하더니 아빠 땅을 팔아서 오빠 사업자금을 대줘?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랑 오빠랑 같아? 그럼 같지 않으면 뭔데? 난 자식 아니야? 어릴 때부터 엄마는 오빠밖에 몰랐잖아. 좋은 거 새 거는 무조건 다 오빠 차지였고 나는 딸인데도 인형 하나 가지고 놀아본 적이 없어. 오빠는 로봇 장난감이 넘쳐났는데도 내가 그렇게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다고 울고불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오빠는 검도에 태권도에 심지어 축구 교실에 하고 싶은 건 다 해줬잖아.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학원 안 다니고 대학 들어간 애는 나밖에 없을 거야. 이모는 제 옆에서 제 팔과 등을 다독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차마 저를 말리지는 못하겠는지 멀찍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너는 이게 문제야. 왜 그렇게 오빠랑 비교를 해? 그리고 내가 내 재산 팔아서 내 아들 주겠다는데 왜 네가 뭐라고 해? 내가 무슨 너한테 날 모시고 살라고 했니? 어? 내 집이랑 땅 팔아서 하나뿐인 아들 도와준다는데 왜 네가 난리를 부리냐고. 저는 이모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도연이 내가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다만 집도 팔았더라고. 저는 기가 차서 더 이상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차라리 친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텐데요. 엄마한테 나는 뭐야? 내가 자식이기는 해? 아니,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고 하던데. 난 아무리 깨물고 누가 돌로 내리쳐도 엄마는 꼼짝도 안 하지? 아예 나는 없는 손가락인가? 내가 이렇게 내 재산 가지고 울고불고 할까봐 아예 말조차 안 한 거야. 아니지. 그렇게 떳떳했으면 나한테 말하고 정정당당하게 오빠한테 주면 될 거 아니야. 엄마도 뭔가 미안하니까 뒤에서 나 몰래 팔아치우고 지려다가 나한테 들킨 거 아니야. 아니, 난 요만큼도 미안한 거 없다. 이건 원래부터 오빠 몫이었어. 너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재산이랑 오빠 재산엔 관심을 끄라고. 그래, 알았다고. 엄마가 날 그렇게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데 내가 뭐하러 엄마 걱정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모르겠네. 나도 이제 엄마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엄마도 소원대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면 되겠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모와 엄마를 남겨두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동안의 서름이 복받쳐서 내내 울었네요. 저한테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믿고 섭섭해도 그 마음의 저변에는 나도 오빠처럼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더 악착같이 열심히 했어요. 100점을 받아가면 엄마가 칭찬해 줄까? 상장을 받아가면 엄마가 좋아할까? 집안을 청소해 놓으면 엄마가 좋아할까? 빨래를 해 놓으면 엄마가 덜 힘들겠지. 하지만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저는 엄마 눈에는 잘 안 보이는 자식이었어요. 엄마를 짝사랑하는 자식이 바로 저였죠. 그 짝사랑을 멈추고 제대로 내 자신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준 것이 남편이었어요. 뭐래도 누굴 만나도 채워지지 않던 마음의 공허함, 결핍감은 남편을 만나고서야 채워졌죠. 당신 탓이 아니야. 이번에는 당신 마음껏 장모님이 밉다고 나쁘다고 해도 괜찮아. 내가 옆에서 봐도 이번에는 장모님이 너무하셨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대하다니 이번에는 나도 너무나 화가 나네. 이전에 주변에서 친한 친구들마저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욕을 나는 할 수 있어도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싫은 마음이 들었죠.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남편 말대로 이제 더 이상은 엄마에게 애정과 관심을 구걸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 얼굴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이모한테 마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계속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더군요. 이모한테까지 절연을 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지만 한번 독하게 먹은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죠. 오빠는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에게 가게에 한번 놀러 오라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장사가 잘 되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하며 술 한 잔을 사겠다고 말입니다.
엄마 생일에 갑자기 새언니가 변한 것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저는 엄마가 드디어 오빠네한테 싫은 소리를 했나 보다 했더니 저만의 큰 착각이었어요. 사업 자금을 받기 위한 약삭 빠른 태세 전환의 일환이었던 셈이죠. 이미 다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약삭 빠른 오빠와 옳게도 거기에 그냥 넘어간 엄마도 다 진심으로 꼴 보기 싫었네요. 그렇게 3개월 정도가 흘렀어요. 장모님한테는 연락 없어? 당연히 없지. 오빠네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된다는데 아주 신나시겠지. 나랑 싸운 건 아예 안중에도 없을걸? 이모님이 당신이 걱정되는지 이제 나한테 연락이 와. 이모님한테는 잘 있다고 안부 전하는 게 어때? 아니, 그냥 나한테는 오빠도 엄마도 이모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래. 당신도 오빠한테 먼저 연락하거나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번 명절에 친정에 가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남편은 시댁 부모님께 양해를 드리고 명절에 휴가를 내어 여행을 떠나자고 하더군요. 여행할 때 경비를 아끼느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이번 기회에 해외에 나가서 쉬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세상에나 명절 전날 인천국제공항에 가보니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네요. 평소에 누가 명절에 해외에 나가나 참 팔자 좋은 사람들이네 했는데 팔자 좋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세상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그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대북 푸른 바다에 다 던지고 돌아왔어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에 엄마의 전화번호가 떴어요. 물론 엄마의 연락처를 아예 삭제해버렸지만 번호까지 제 머리에서 지워지지는 않았으니까요. 당연히 받지 않았죠. 그런데 10분 간격으로 계속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예 울리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아니야. 이렇게 계속 전화를 거시는데 받아보는 게 낫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기셨는지도 모르잖아. 일은 무슨 명절에 며느리가 설거지를 안 하니 일할 사람이 궁한가 보지. 그런데 캐리어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엄마가 현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계신 거예요. 아이 장모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아니 너는 전화도 안 받고 초행정을 아무리 눌러도 답이 없더니만 여행이라도 다녀오는 거니? 아주 팔자가 늘어졌구나. 처음엔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도 전에 엄마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서 몇 달 전 다짐이 생각나더군요. 뭐 집이랑 땅 팔아서 아들한테 주고 그 아들 집에서 편안한 노후 보내시는 분이 노치원 딸 집에는 무슨 일로 찾아왔대요? 일단 정 집에 들어가자. 내가 2시간 전부터 이렇게 쪼그리고 널 기다렸더니 너무 힘들어. 엄마, 마지막에 엄마도 나도 우리 이제 안 보고 살기로 한 거 잊었어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귀한 아들한테 가지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엄마는 풀이 잔뜩 죽어서는 오빠네가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자신을 모실 수 없다며 이미 집까지 다 팔린 상태라 자기가 갈 데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기가 찬 것을 넘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마지막 엄마한테 다시는 안 보겠다고 돌아설 때보다 더 분노가 일더라고요. 왜? 아들이 안 받아준다니까 이제야 딸이 있었던 기억이 나셨나 보지? 엄마 재산에도 엄마 인생에도 관심 끄라며. 내가 매달릴 땐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갈 곳 없으니까 나를 찾아와? 연아야, 그때는 나도 당황해서 아무 말이나 막 나왔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너 보내고 나도 후회 많이 했다. 후회는 무슨 후회? 누가 칼 들고 엄마한테 협박이라도 했어? 딸 무시하고 아들한테 온 재산 다 주라고 했냐고. 다 엄마가 선택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와서 모른 척 입 닦으면 엄마가 알아서 책임지라고. 남편은 흥분하는 저를 말리고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기껏 아들한테 모든 재산을 줬으면 잘 살기라도 해야지.
이런 몰골로 나타난 엄마가 너무너무 믿고 화가 났네요. 이 오빠와 새언니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멱살을 잡고 싶은 마음이었죠. 집으로 들어온 엄마는 자세히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을 하셨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더군요. 남편이 따뜻한 차를 우려서 갖다 드렸어요. 장모님, 얼마나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절에 이게 형님 가게라도 가 계시지. 엄마는 남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더니 급기야 울기까지 하더군요. 내가 정말 박서방 볼 면목이 없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후회하는 척하지 말고 오빠한테 가라고. 오빠도 이러고 싶어서 그러겠니? 너한텐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만 오빠가 사업이 그렇게 어렵다는데 딱까지 침이 되면 어떡해. 아, 오빠. 엄마가 그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오빠가 엄마를 속인 거라는 거 아직도 몰라? 땅이랑 집 팔아먹은 돈만 홀라당 가져가 버리고 엄마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 든 거라고. 오빠 사업이 뭐가 어려워? 그 식당 잘 된다고 이희한테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데 내가 정말 속이 터져 돌아버리겠네. 식당이 잘 되면 왜 네 새언니가 날 안 모시고 살아? 그러이 없다. 그런데 정말 환장하게도 엄마는 제 말을 믿지 않는 거였어요. 바보 같은 엄마가 너무 한심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다시 문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지만 또 차마 그럴 수는 없더군요. 엄마한테 오빠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게 더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함께 엄마를 모시고 오빠의 식당에 갔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이라 집밥에 질린 사람들이 모두 식당으로 몰려든 것 같았어요. 규모가 엄청 큰 정육 식당이었는데 식당은 빈 테이블이 하나도 없이 발 디딜 틈 없이 손님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지나가는 종업원을 붙잡고 물어봤지요. 저기요, 오늘만 명절 특수라 바쁜 건가요? 아유, 주말 명절할 거 없이 매일 바빠요. 오늘은 저희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있네요. 근데 사장님이랑 사모님은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마감할 때 오시고 사모님은 가게에 아주 가끔 나오시던데. 암튼 저기서 번호표 받고 밖에서 기다리세요.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으셨어요. 아니, 도연이가 나한테 이럴 수가. 그것들이 날 속인 거였어. 엄마는 충격이 컸는지 하루하고 반나절을 꼬박 알아놓으시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에 이모를 불러서 엄마를 부탁했죠.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요. 아니, 배신의 상처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혹은 자식이어서 더욱 큰 법인가 봐요.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글쎄 저녁 밥상이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져 있었어요. 살면서 저만을 위해 이렇게 엄마가 손수 차려진 밥상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네요. 내가 그동안 정말 어리석었다. 연아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구나. 닥서방한테도 그동안 편견히 밥 한 끼 못 해주고 내가 많이 모자란 엄마이자 장모였네. 우와, 장모님, 음식 솜씨 정말 예술인데요. 이 사람 손맛이 어디서 왔나 했더니 장모님이었네요. 남편은 참 속 없는 사람 마냥 엄마한테 웃음을 지으며 밥을 먹더군요. 하지만 저는 목이 꽉 막혀서는 밥이 삼켜지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밥상 한번 차려줬다고 본래 마음은 아니었죠. 철들고 20년이 넘게 쌓인 서름이잖아요. 됐어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겠네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 애증 회복됐으면 이모네로 가든지 알아서 해. 엄마는 아무 말이 없더군요. 엄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침과 저녁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항상 오빠 차지가 되었던 갈치의 가운데 부분, 기름기 하나 없이 잘 발라져 있던 갈비찜, 그리고 나중에는 스팸 구이까지 말이죠. 다 오빠만을 위해서 준비되었던 반찬들이었어요.
당신 마음이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도 어머님이 저렇게 애를 쓰시는데 이제 그만 마음을 좀 열지. 남편의 말이 아니더라도 사실 엄마가 해준 음식들을 먹으며 마음이 좀 풀렸어요. 아니, 그보다는 오빠와 새언니가 너무 괘씸했어요. 엄마의 마음을 이용해서 엄마의 모든 재산을 그렇게 받아 처먹고는 엄마를 길바닥에 내쫓고는 나 몰라라 하다니 말이죠. 연아야, 그리고 박서방, 내가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난다니까. 이것들한테 속아 넘어간 게 너무 화가 나서 화병이 생길 지경이야. 내가 미쳤지. 네 아빠가 그 땅이랑 집을 어떻게 마련한 건데. 내가 그 5억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도 네 아빠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이제야 아들 콩깍지가 벗겨져서 세상이 제대로 보이나 보네. 어려서부터 연아얘가 정말 똑똑했다네. 사실 연아에 비하면 도연이는 똥멍충이나 다름없었지. 연아야, 그 돈 5억 돌려받을 방법 없겠니? 엄마는 저를 붙잡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거듭하면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저와 남편에게 법적인 모든 권한을 일임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주변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치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오빠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줄 때 핸드폰으로 대화를 녹음해 두셨더라고요. 참네. 이걸 잘했다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그렇게 아들 노래를 부르면서도 엄마도 오빠를 아주 100% 믿지는 못했나 봐. 아니, 도연이야 믿었지만 그 옆에 네 새언니를 어떻게 믿겠니? 평소에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다가 사업자금 이야기 나오자마자 돌변한 애래. 엄마 그렇게 바보 천치는 아니다. 장모님 잘하셨어요. 그래도 이 녹음이 아주 중요한 증거물이 될 겁니다. 저는 엄마의 법적 대리인으로 오빠에게 증여계약 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엄마는 오빠에게 엄마의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증여한 것인데 오빠가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이었죠. 녹음 내용이 오빠와 새언니가 사업 자금을 받는 즉시 엄마를 모시고 평생 효도를 하겠다고 둘이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엄마 대신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소송을 진행시켰죠. 저는 사실 속으로는 오빠가 소장을 받으면 바로 엄마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오히려 새언니와 함께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모든 게 연아 네가 엄마 뒤에서 조종하는 거였지? 엄마,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원래 그 재산 장남이 내가 갖는 거였어. 그거 조금 일찍 받는 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밤늦게 쳐들어와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너 엄마가 집까지 팔고 갈 데 없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장사가 안 된다는 거짓말까지 해대면서 모른 척했잖아. 애초에 거짓말로 날 속여먹은 놈이 어디서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어차피 자식한테 물려줄 재산 아닌가요? 무슨 몇십억도 아니고 꼴랑 5억 증여해놓고 이렇게 유세를 떠세요? 그러게, 너희는 그 꼴랑 5억이 없어서 집안을 이사단을 만들어? 시끄럽게 굴지 말고 법정에서 보면 되겠네. 결국 소송은 우리가 했지만 새언니는 지난번에 본색을 드러낸 이후에는 더더욱 뻔뻔해졌어요. 지금 당장 5억이 어디서 땅을 파면 나오는 돈이에요? 다 식당 운영 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토해내라는 거예요? 아가씨도 좀 적당히 하세요. 서방님 사업도 잘 된다면서요. 어차피 오빠한테 갈 돈이에요. 그거 엄마 돈이에요. 그리고 그 돈 받고 엄마 모시기로 했는데 약속 저버린 건 오빠랑 언니라고요. 지금 누구한테 웅기질이야? 난 몰라요. 먹고 토할 돈도 없으니까 배를 째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당신 아들 사기죄로 감옥에 쳐넣든지 맘대로 하라고.
그래요. 애초에 말이 통하는 인간들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강제 집행을 걸어서 오빠네 집을 차압했어요. 어때요? 집에 차 앞닥지 붙으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들어요? 아가씨, 미쳤어요? 가족끼리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가족끼리 미친 짓은 오빠랑 언니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오빠네 그 잘난 식당에도 차 들어갈 거예요. 어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식당에서 손님들한테 만나게 식사하시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날 밤에 오빠 혼자서 집에 찾아와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노여움 푸세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저랑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세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잘 모실게요. 내가 그 집에 가면 네 마누라가 잘도 나를 모시겠다. 내가 니네 집에서 파출부처럼 집안일 해줄 생각 1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모실 마음 있으면 소장 들어갔을 때 바로 무릎 꿇고 빌었어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연기해봤자 안 넘어간다. 지금까지 제가 봤던 엄마의 모습 중에서 가장 단호한 한방이었습니다. 나는 합의할 생각도 너희들이랑 같이 살 마음 1도 없으니 너희가 받은 돈 그대로 토해내거라. 엄마, 그 돈 토해 내려면 가게 접어야 한다고요. 그 가게 망하면 엄마 아들, 엄마 장남, 그냥 길가에 나앉게 된다고요. 엄마 아들이 그렇게 쫄딱 망해서 실패자로 남으면 엄마 마음이 편하겠어요? 지금 니들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만 해도 전세 5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가게를 왜 넘겨? 엄마가 그렇게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 아니다. 오빠가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새언니가 혼자 와서는 울면서 연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았죠. 그 어떤 것도 이제 엄마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오빠네는 결국 친정 엄마에게 5억을 돌려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셋집을 팔고 월세로 들어갔더라고요. 오빠랑 새언니의 엄살처럼 잘 되는 음식점을 정리할 생각은 애초에 없던 사람들이었죠. 엄마는 돌려받은 돈으로 우리 집 근처에 전셋집을 장만하셨습니다. 남편, 이모와 함께 엄마의 이사를 도와주고 중국 음식을 시켜서 먹었어요. 내가 사는 동네로 오라니까 왜 여기에 집을 구했어? 어차피 언니도 혼자, 나도 혼잔데 근처에 살면 외롭지 않고 좋잖아. 이제 얼마 했으면 연하애라도 가지면 내가 봐줘야 하잖아. 요즘엔 여자들 애 낳고도 직장생활 계속 하잖니. 그리고 연하가 얼마나 악착같이 공부해서 취직했는데 직장에서도 일 잘한다고 한참 인정받고 있고 내가 옆에서 할머니 노릇이라도 잘해줘야지. 세상에나 니들도 알고 있었어? 우리 언니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라도 찍는 줄 알았다. 언니, 너무 갑자기 이러면 무섭다고. 아, 이모님, 우리 장모님을 너무 띄엄띄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장모님 변하신 지 꽤 됐어요. 그나저나 장모님 이따가 없으시면 이제 만난 반찬들 못 먹게 되는 건가요? 에이, 박서방 입맛은 이제 내가 완벽하게 파악했는데 걱정 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밑반찬에서 배달해 줄 테니까. 아이, 엄마 이러는 거 나도 낯설어. 이제 돈도 다 돌려받았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살아. 그리고 내가 언제 애 낳는다고 했어? 난 애 안 낳을 거야. 왜? 엄마한테 상처받아서 엄마 되기 싫어? 아이고, 아주 전국을 잘도 찌르시네. 아, 몰라. 그냥 무서워. 애 낳는 것도 엄마 되는 것도 무섭고 자신 없어. 엄마의 이야기에 속으로 좀 놀라고 약간은 감동을 먹은 것도 사실이었어요. 오빠네한테 소송을 진행하면서 엄마랑 평생 해왔던 시간보다 더 길고 지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가 저를 바라볼 마음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이사한 날 남편은 저에게 첫날이니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오라고 하더군요.
엄마와 함께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자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연아야, 나도 엄마가 처음이어서 잘 몰랐어. 미안하다.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모든 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데 그땐 정말 거짓말처럼 네 오빠만 눈에 들어왔어. 네가 아까 엄마 되는 게 무섭고 자신이 없다고 했는데 다 내 탓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날 밤 엄마와 저는 손을 잡고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스프가 식지 않는 거리에서 자주 얼굴을 보며 살게 되었죠. 그리고 거짓말처럼 저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운데 엄마와 남편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의 태명은 야옹이입니다. 엄마가 태명을 대신 꼬셨는데 하얗고 귀엽게 생긴 고양이가 엄마의 품속을 계속 파고들었다고 해요. 야옹이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을 때는 엄마와 남편이 모두 같이 병원에 왔어요. 콩닥콩닥 가녀린 심장 소리가 들리는데 월칵 눈물이 나올 것만 같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이 친정 엄마가 가까이 살고 있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이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 자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답니다. 엄마가 곁에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것이구나를 새삼 느끼고 감사하며 지내고 있어요. 아, 오빠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빠는 결국 새언니와 이혼을 했답니다. 엄마한테 돈을 토해내고 월세로 옮기고부터 사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음식점 운영으로 더 바빠지자 새언니는 한눈을 팔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새언니의 카드 사용 금액이 점점 한도를 초과하기 시작했고 다음은 정해진 수순처럼 남자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하네요. 결국 새언니의 외도를 오빠가 알아채고 매일 싸움이 이어졌어요. 이혼도 참 요란하게 하더군요. 새언니는 가게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고 오빠는 바람까지 핀 주제에 재산 분할을 원한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소송까지 갔다가 막판에 합의로 끝내게 되었지만 오빠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에 기댈 데가 없어지니 당연히 엄마를 찾게 되었죠. 오빠는 급기야 월세집을 정리하고 막무가내로 엄마네 집으로 들어온다고 징징대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엄마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저로서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함부로 누구를 미워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뱃속에 아이가 닮는다고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이제 산딸이 3달 남았어요. 저는 드디어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아들이든 딸이든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